네, 우리 친구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는 학부모님들께도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인천대학교 조금 옆으로 가면 있는 인하대학교의 간호대학에서 간호관리학이라고 하는 이제 영역을 가르치고 있는 임지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이제 제가 의대를 받을 때에는 연구재단 과제에 대한 소개를 하는 걸로 들어가지고 엄청 막 이렇게 막 어려운 거 하고 있다 이런 걸 막 보여주려는 부푼 마음으로 왔는데 오늘 친구들 보니까 제가 좀 더 흥미롭게 간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무엇보다 우리 함께 하고 계신 부모님들이 죄송합니다. 만일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크면서 혹시 뭐 보건이나 간호와 관련된 영역을 한다면 어떨까, 미래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들고 온 주제는 간호창업 노인 돌봄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팅 솔루션이라고 하는 좀 거창한 이름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나라 이제 연구재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이제 여러 연구 중에 뭐 기초 연구, 여성과학자 연구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 조금 그 단계를 지나가면 중견 연구라고 하는 좀 이게 장기간 프로젝트를 주는 연구가 있는데 제가 중견 연구로 5년간 받아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간호사가 이렇게 비즈니스라는 용어도 좀 나오고 우리가 보통 간호사 하면은 뭐 아픈 환자를 돌보고 간호하고 케어하고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이미지잖아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의 간호는 그것을 기반으로 굉장히 넓게 깊게 여러 분야로 확장하고 있어서 이제 이런 연구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이렇게 3가지 주제를 준비를 했고요. 뭐니 해도 그래도 간호사 하면 우리가 다 알만한 분 누가 있어요? 나이팅게일. 네, 나이팅게일은 여전히 제가 초등학생일 때도 필독서의 세계 위인 중에 한 분이셨는데 지금도 스틸 계속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회자되고 그분의 삶을 이제 뒤돌아보게 되는 굉장히 간호 역사에서도 획을 그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나이팅게일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 제 연구 주제까지 한번 이끌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이팅게일과 장미라는 주제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사진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 왼쪽에 보여지시는 곳에 보시면은 큰 현판이 하나 보이죠. 프레게 뮤지엄, 그다음에 카이저스베르트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독일어이고요. 제 발음이 좀 뭐 훌륭하진 않지만 그래서 독일어로 프레게가 너싱, 간호를 말하고요. 그다음에 뮤지엄은 뮤지엄에서 이제 박물관, 기념관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카이저스베르트라고 되어 있는 곳은 나이팅게일이 간호사로서의 교육과 훈련을 받았던 그 당시에 이제 독일에 있었던 간호사 양성소, 지금은 이제 간호대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이 나이팅게일을 기리는 역사관이 있어서 그곳의 전경의 사진을 이제 몇 개 좀 담아봤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원래 나이팅게일은 굉장히 그 신분이 고귀한 집안의 귀한 고명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귀족 집안의 딸로 태어났고요. 굉장히 부유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영국의 귀족들은 이제 여름이나 이럴 때는 영국 이제 비도 많이 오고 날씨가 안 좋으니까 이제 다 짐을 싸가지고 이탈리아의 굉장히 이제 풍광 좋은 곳으로 이제 여행을 가서 여름 별장에서 여름을 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이팅게일 가문이 매년 찾아가던 이제 여름 별장이 이탈리아의 이제 플로렌스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나이팅게일이 태어나게 되고 부모님의 마음에서는 우리 딸이 이 화창하고 정말 푸른 초원과 꽃들로 만발한 이 아름다운 풍광이 있는 이런 곳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플로렌스라는 이름을 붙여줬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나이팅게일은 태어나면서부터 굉장히 얼굴 보시면 굉장히 막 앙담은 입술, 굉장히 결연한 의지 이런 게 보이시죠?
그래서 다른 대부분의 귀족 출신의 여성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귀족 사회에 이게 데뷔를 해가지고 결혼을 하고 뭐 남작 부인이 되고 백작 부인이 되고 이런 것에는 뜻을 두지 않고 아주 어려서부터 본인은 아주 병든 자, 어려운 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으로 받은 본인의 소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결혼하지 않고 아픈 자를 돌보기를 희망을 했고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엄청난 반대에 부딪히게 되죠. 아니 이렇게 좋은 집안에서 내가 널 이렇게 잘 키웠는데 무슨 아주 하층민의 사람들이 하는 그런 간호를 하려고 하냐. 그래서 부모님이 너무 반대를 해가지고 영국에서는 내가 간호사가 될 수 없겠다 해서 어느 날 짐을 싸서 옆 동네인 독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간호사로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보이시는 것이 나이팅게일,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제 영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나이팅게일을 한 명의 그냥 평범한 여성 간호사가 아니라 세계 역사의 획을 긋는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준 아주 숙명적인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크리미아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발발하게 되니까 이 여성의 몸으로 이제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이제 간호사분들을 모시고 전쟁터를 이제 찾아간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굉장히 현격한 이 나이팅게일의 손길이 도달하기 전과 도달한 후가 마치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현격한 이제 성과를 내게 되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전 유럽의 유명세를 얻게 되고, 전쟁이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국왕이 나이팅게일을 불러서 당신이 이렇게 영국의 그 어떤 위용을 전 세계에 떨쳤으니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말해보시오. 이런 기회를 줬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메릿이라고 하는 훈장을 내려줬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나이팅게일이 그러면 앞으로 제가 경험한 것과 같은 그런 우수한 간호를 이제 수행할 수 있는 뛰어난 간호사를 양성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것이 오늘날의 전문직 간호사의 현대적인 교육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저희 인하대학교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교과 과정의 구성이 이제 나이팅게일식 간호로부터 출발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 크리미아 전쟁에서 나이팅게일이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이렇게 유명해졌을까요? 해서 요걸 보여드립니다. 여기 무슨 뭔가 그 도넛 같은 그런 그 도식이 하나씩 보이시죠? 요 도식이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나이팅게일의 장미라고 불리워지는 도식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로 돌아가서 보면 저희는 나이팅게일 하면 굉장히 어떤 촛불을 든 여인이라고 해서 정말 그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지 않고 전쟁터에서 부상자를 돌본 천사의 모습으로 간호의 어떤 굉장히 뛰어난 위인으로 많이 기억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나이팅게일은 간호학에서만 두각을 나타냈던 것이 아니고 통계학과 그다음에 보건학 등등에서 굉장히 뛰어난 족적을 남긴 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초기 통계학에서의 위대한 여성 통계학자로서도 나이팅게일이 굉장히 기려지고 있고, 보건학의 기초를 만든 뛰어난 보건 여성 학자로서도 족적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 두 가지는 어떤 의미냐면, 나이팅게일이 가기 전에 크리미아 전쟁 당시 병원에서 이제 부상병이 이제 병원으로 오게 되면 사망률이 48%였다라고 해요. 사망률이 48% 정도 된다는 거는 2명 중에 1명은 죽는다는 얘기니까, 사실 병원에 이제 부상병이 돼서 이제 치료를 받기 위해서 후송되었을 때는 이제 나는 정말 이제 죽는구나. 이제 여기서 나는 정말 생사의 갈림길이구나. 이렇게 다들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반은 죽어 나가기 때문에 내가 이제 치료를 받아서 건강해지겠구나 이렇게 기대할 수 없었던 암흑의 시대였다는 거죠. 근데 나이팅게일이 와서 간호를 나름 했어요. 그 한 6개월 정도, 사실 6개월이면 아주 긴 시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6개월 만에 사망률을 2%로 줄였다고 합니다. 48%의 사망률을 2%,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98%는 살아남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병사들에게는 어땠겠어요?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와 같은. 그전에는 내가
이 전장에서 부상을 입는 순간 나는 이제 생사의 갈림길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어떤 위대한 사람이 을 만남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명을 구하고 또 질병으로부터 회복하고 또 장애로부터도 최소한의 어떤 장애만 남을 수 있는 그런 케어를 받다 보니까 너무나 이제 감동을 받게 된 거죠. 근데 이런 과정을 나이팅게일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경험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기록을 남기고 통계적으로 자료를 분석해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접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 사실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간호사는 아픈 환자의 손을 잡아주고 밤에도 잠 안 자면서 환자를 돌보고 이런 어떤 인류애적인 모습을 많이 뭐 매스미디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접하시겠지만 사실 그러한 이면에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많은 지식과 경험을 굉장히 객관화해서 그걸 기반으로 그래서 어떤 대상자를 만나더라도 그 대상자에게 최적화된 어떤 케어를 제공해서 질병으로부터 회복 또 건강의 증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오늘날 굉장히 현대화된 발전된 전문직이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호, 보건, 그리고 나이팅게일로부터 시작된 통계, 분석, 또 뭐 이런 여러 영역들이 초창기부터 간호학이라고 하는 간호사라고 하는 직업 안에 녹아들어져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날에 있어서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부분 반영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그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전공을 저희는 간호관리학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간호관리학은 영어로 표현하면 Nursing Management 혹은 Nursing Administration이라고 합니다. 간호행정 또는 간호관리, 간호경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병원 하면 어디가 딱 떠오르세요? 저요. 뭐 인하대병원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예, 서울대병원이요. 또 뭐 아산병원이요. 삼성서울병원. 예, 우리나라에는 빅5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의료계를 선도하는 5개의 굉장히 큰 굵직굵직한 병원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서울대학교병원, 그 다음에 신촌 세브란스 연세대학교 병원, 그 다음에 강남역에 있는 서울 성모병원, 카톨릭대학교 서울 성모병원, 그리고 기업에서부터 출현돼서 만들어진 삼성 서울병원, 삼성에서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서울 아산병원은 현대그룹에서 만들었는데 아마 아산이라는 말이 제가 알기로는 정주영 전 회장님의 뭐 아호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병원 여기서 5개의 병원이 있는데 이 병원에서 간호사 중에 가장 높은 분 직급이 뭐일 것 같으세요? 현재. 네, 간호사 선생님 이제 병원에 입사를 해서 가장 높이 승진했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6단계? 예, 제가 굉장히 MZ세대의 언어를 잘 못 알아듣고 있는데 정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지금 말씀드린 5개 병원에서 가장 간호사의 수장, 리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간호부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제가 학교 졸업하고 병원에 갔을 때는 과장님 정도가 최고 올라갈 수 있는 위치였거든요. 근데 한 20년, 뭐 25년, 제가 생각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그래서 한 25년 뭐 이렇게 지났는데 부원장님까지. 그리고 뭐 본부장님, 저희 인하대병원은 간호본부장님이란 호칭이고요. 벌써 부원장, 본부장 하면 어떻습니까? 이미 실무에서 뭔가 하는 레벨이 아니라 그 조직의 명운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소위 말하는 헤드쿼터다. 이렇게 불려지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간호사가 되었을 때 또는 간호학을 했을 때 우리가 환자를 지근거리에서 케어하는 간호사로서 출발하지만 사실은 조직 내에서 탑 매니저로 올라가게 되었을 때 그 조직의 최고 의사결정권자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도 간호의 포지션이 위상이 그렇게 확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이면서 병원장인 그런 간호사 분이 병원장을 하는 병원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처럼 우리가 질병만 알면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저처럼 조직을 이해하고 조직의 어떤 성과를 이끌어내고 리더십이라고 하죠. 리더십을 발휘해서 조직을 잘 이끌어내고 성과를 만들어내고 하는 관리자 또는 경영자, 또 뭐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의사결정자 이런 그 인력을 그런 어떤 비저너리한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전공이 간호학 내에 있고 그 간호학 전공을 저희가 간호관리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너무 전통적인 환자를 치료하는 모델에서는 벌써 많이 데비에이션이라고 하죠. 많이 벗어나 있고요. 물론 그걸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조직적으로도 굉장히 조직 내에서의 간호 부서 또는 간호 관리자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래 사회가 이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핵가족화되고 뭐 돌봄의 사각이 발생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시면서 간호와 관련된 어떤 보건과 관련된 돌봄 인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난다라는 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적어도 20년에서 30년 정도는 간호사만큼이나 간호사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간호학과 교수도 굉장히 많이 필요로 되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간호사의 한 명의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교육과 훈련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이끌어가는 간호학과 교수 요원도 굉장히 우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에서 이런 뭐 인하대학교 저희 같으면 이제 간호학과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은 매 5년마다 전국의 모든 대학의 간호학과 또는 간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은 매 5년마다 교육과정 인증평가라는 것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를 받을 때 교수 충원율 같은 기준이 있어요. 교수 충원율이 높아야지만 좋은 점수를 받는 거죠. 그래서 향후 10년, 20년, 뭐 길게 보면 30년까지는 간호사도 많이 필요하지만 간호학과 교수도 굉장히 많이 필요로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간호사에 대한 어떤 간호학에 대한 흥미가 있다라면 실무 간호사가 되어지는 것, 또 실무에서 최고의 간호관리자, 간호부원장이 되어지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길이지만 또 학자로서 또 교수로서 후학을 양성하는 이런 길도 굉장히 크게 넓혀져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현재 간호학은 굉장히 나이팅게일 시작에서부터 우리가 돌봄 플러스 통계, 돌봄 플러스 보건, 돌봄 플러스 분석 이렇게 했었던 것처럼 그 지금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와 우리가 콜라보레이션 합니다. 또는 뭐 멀티 디스플리너리하게 접근합니다. 다학제로 접근합니다. 하는 말에서 드러나듯이 굉장히 다양한 학문들이 간호와 융복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가장 큰 이슈가 ICT, 우리 AI 인공지능 이런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호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환자가 낙상하는 걸 굉장히 걱정하거든요. 이제 침상에서 떨어지거나 뭐 미끄러지거나 이런 굉장히 위험하고 뭐 골절을 입을 수도 있고 뒤로 넘어지시면 뇌출혈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병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낙상 예측 시뮬레이터 같은 건 어떤 거냐면 침상에 센서가 있어가지고요. 무게가 이제 침상 가운데 환자분이 누워 있으면 고르게 무게가 측정이 되겠죠. 근데 낙상을 한다라는 건 뭔가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일어난다든지 뭐 내려오려고 한다든지 이럴 때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 이 센서에서 특정한 부위에만 압력이 더 가해지면 무게가 더 많이 측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무게의 변화를 가지고 이 지금 낙상이 일어날 것 같다. 뭔가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 있다. 이런 것들을 콜벨처럼 간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줘서 미리 와서 이런 걸 막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래서 이 낙상과 관련된 것들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혹시 요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한데 돼지 있잖아요, 돼지. 돼지를 키우시는 축산 농가에서는 이 돼지가 너무 몸무게가 많이 나가도 안 된대요. 몸무게가 또 너무 조금 나가도 안 되겠죠. 그래서 적정하게 해야 되는데 이 돼지를 맨날 어떻게 무게를 재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AI로 인식하는 칩을 해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데도 센서를 통과하면 저절로 측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능처럼 이제 특히나 요양원이나 혹은 주간보호센터와 같이 이제 어르신들이 노인기가 되어서 재활이나 간호를 받기 위해서 시설을 갔을 때 가장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간호의 가치가 직립, 서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최대한 마지막 임종 순간까지 유지해 주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많이 움직이고 많이 왔다 갔다 하고 해야 되는데 항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넘어지거나 낙상의 위험이 같이 오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AI 인공지능으로 이 위치, 포지션, 자세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간호와 공학이 같이 콜라보레이션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는 굉장히 이제 앞으로 저희가 가면 갈수록 이런 기술의 발전이 간호와 접목이 되면서 훨씬 편안하게, 훨씬 덜 인간의 어떤 아주 기본적인 노동력은 최소화하면서 아주 굉장히 팬시하고 웨어러블하고 그리고 편안한 케어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원격 간호라고 하는 거 우리 원격 진료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성병원에 굉장히 너무 저명한 원장님이 계신데 내가 아쉽게도 저기 백령도에 있어요. 그래서 백령도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뭐 배를 탈 수가 없다거나 뭐 폭풍이 분다거나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기술적으로 우리가 원격으로 케어를 하는 건데 이게 원격 케어가 마치 전화하듯이 뭐 면담하고 어디가 아프신가요? 아닌가요?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센서를 꽂게 되면은 혈압, 혈당, 그다음에 현재 심박수, 그다음에 뭐 기본적인 랩 데이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혈액을 뽑아야지만 알 수 있는, 과거에는 혈액을 뽑아야지만 알 수 있었던 다양한 생리적인 지표를 하나의 우리 밴드 같은 것만 붙이고 있어도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간호와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 인하대학교에서도 이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는 교과목을 학생들에게 현재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이 발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이테크 터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술의 발전이 그럼 사람을 대체할 거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자리를 가질 거냐에서 굉장히 우려의 말씀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EBS 다큐를 하나 보는데 심리학자인 한 분이, 교수님이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솔직히 병원이나 의사나 또는 간호사의 수준은 비슷하잖아요. 다 우수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근데 과거 70년대, 80년대까지는 일본이 더 장수국가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한국이 더 장수국가라는 거예요. 의료 기술이 비슷한데, 저도 언제 우리가 앞질렀지? 이랬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심리학자님은 뭐라고 하냐면, 일본은 외로움이 많은 사회, 한국은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 느낌 오시나요? 복작복작하고 변화해야 되고 막 가족이 있으면 또 나중에 가족 간에서도 또 뭐 좋은 애 싫은 애 뭐 이러자 저러자 의견이 많아서 나 너무 스트레스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는 관리라도 할 수 있는데 일본은 외로움이 많은 사회, 말할 사람조차도 없어. 스트레스 느낄 대상도 없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간만이 동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고독사를 하는, 혼자 있으면 외로워서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기술이 발전해도 가족을 대체해서 혹은 뭐 독거라든지 아니면 뭐 부부 세대라든지 이런 어떤 그 노인 세대들이 외롭지 않고 뭔가 인간으로서 나의 존엄함, 우리가 디그니티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임종의 순간까지 느끼고 싶은 게 사람이잖아요.
그랬을 때 결국은 이 사람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이런 간호, 돌봄 이런 영역들에 대한 필요가 많아질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간호사가 어때야 돼요? 단순히 기술, 피를 잘 뽑아요, 혈압을 잘 재요,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인간을 따뜻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인문사회학과의 콜라보레이션도 굉장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회학을 배워야 되고요. 현재에도 심리학을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도에 대한 것들. 저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과 문과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간호사 하는 간호학과는 이과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물리, 화학 뭐 이런 것만 집다 배우고 뭐 세계사 뭐부터 시작해서 이런 인문사회적인 과목은 거의 기초 1만 하고 끝났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지만 좋은 돌봄을 할 수 있고 좋은 케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간호학에서는 현재 이런 인문사회학과의 이런 콜라보레이션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 ICT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건데 혹시 여기 이제 이 그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로봇 돌봄 로봇입니다. 그런데 인하대 병원 혹시 와 보셨거나 혹은 이후에 가시게 되면 로비에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로봇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시약 싣고 혹은 약 같은 거 싣고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그런 아주 단순한 딜리버리 같은 거는 저희 나라 한국에서도 이미 다 되고 있고요. 지역사회에서 보건소 이런 데서 혹시 효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효돌이라고 약간 이렇게 인형같이 생겼어요. 이름이 효돌이. 느낌 오시죠? 혼자 있는 독거노인은 왜 말할 사람이 없으면 병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은 아주 단순한 수준이에요. 간단하게 어르신의 말씀에 따라서 뭐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언어를 몇 개의 언어를 알아듣고 세팅된 반복된 말을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인하대학교에서 중구보건소랑 같이 하면서 이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 분의 어르신이 어머님이 정말 다른 분들하고 같이 섞이지 못할 정도로 치매가 너무 심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자기의 증상 때문에 다른 분을 공격하거나 뭐 때린다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할 때 서로 안전할 수 있도록 분리하거든요. 그래서 하면은 그분한테 또 뭔가 서비스를 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분한테 효도리를 이제 앉혀놓고 말을 하게 하면 치매 어르신이 정말 걔가 친구 혹은 손주인 줄 알고 우리 눈에 멀쩡히 인형인데도 굉장히 그걸 하면서 대화도 하시고 집중도 하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아직은 무슨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거하고는 굉장히 수준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간호하시는 분들이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어떤 기능이 들어가야 정말 이분들이 뭔가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 다 같이 막 율동하고 노래하고 즐거운데 나만 여기 따로 빼가지고 나 혼자 슬프구나 하지 않고 나도 굉장히 즐겁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 10년 전부터 펫 로봇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본은 원숭이 좋아하고 고양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주간보호센터 가면 입구에 고양이 2마리, 원숭이 2마리가 쭉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래서 차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왜냐면 이제 배터리로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차징이 다 끝나면 얘네가 눈 딱 뜨고 막 다니면서 이제 어르신들을 기억하고 특히 자기가 어떻게 했을 때 좋은 반응을 했던 어르신들이 있는가를 잘 훈련이 돼서 찾아다니면서 어르신들이 뭐 말도 걸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조만간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랬을 때 굉장히 이제 그게 좋은 케어의 경험이 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실제 어르신들이 또는 환자나 대상자가 보여주는 반응을 잘 분석해서 그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협업 이런 것들도 앞으로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 뭐 어제도 들었는데 요즘 뉴스 틀면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이런 단어 들어보셨나요? 예, 그 전에는 커뮤니티 케어다라고 했었는데 어쨌든 뭐 정권이 바뀌어도 앞으로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아프고 그러다 의미 없는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다. 이거는 누구도 바라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익숙한 곳에서 그래서 그걸 에이징 인 플레이스 내가 원래 살던 곳에서
자연스럽게 인간이라면 누구나 받아들여야 하는 노화와 어떤 늙어감의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이면서 최대한 지역사회의 도움과 서포트를 받으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을 잃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고 임종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이미 뭐 전 세계적으로 이 노인 인구 증가와 관련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하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치매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가족과 분리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주간보호센터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들어져야 되고, 혹은 거동이 불편할 때는 누군가 집으로 와서 케어를 해줘야 되겠죠. 약도 챙겨주고 식사 잘하셨는지도 보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건강상의 위험 요소는 없는지도 보고, 그래서 방문자 붙어 있는 방문 요양, 우리나라는 방문 간호, 뭐 방문 목욕 이런 것들이 앞으로 훨씬 더 많아진다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을 할 때 어떻게 하라? 지금은 내가 생각할 때 요양이 필요한 것 같아. 우리 집 청소가 안 돼요. 그럼 나 요양 불러야지. 배가 아픈데 누가 해결해 줄 수가 없네. 그러면 간호를 불러야지.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통합해서 대상자 한 분을 두고 방문은 하는 사람, 간호하는 사람, 또 뭐 요양하는 사람, 또 이렇게 주간보호센터 이런 곳들이 연합해서 그 대상자에게 가장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자. 이걸 맞춤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한국 사회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내년 2026년 6월자를 기준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법이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1차적으로는 보건소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센터 또는 진료센터, 간호센터 이런 것들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이제는 병원 안에서 주로 과거에는 활동을 하고 병원 안에서 아주 응급한 환자를 케어하는 역할을 했다라면은, 앞으로는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요? 솔리스트. 병원의 여러 지역이 협업을 하는 의사, 선생님도 필요하고, 간호사도 있어야 되고, 약사 선생님도 있어야 되고, 뭐 방사선 기사님도 있어야 되고, 되게 다양한 직종이 협업을 하는 곳이라면, 지역사회는 굉장히 그 병원하고는 조금 여건이 다르죠. 그래서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과 판단을 가지고 이 대상자에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고 어떻게 케어를 제공할 건지 기획하고 수행하고 평가하고 다시 피드백하고 하는 이런 의사결정 능력이 굉장히 필요로 되어진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 리더십이다라고 하고, 지역사회에서 간호 지역사회 창업이다, 지역사회 간호 경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해서 다양한 이런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런 정책이 추진됨과 동시에 그동안에는 병원 안에 있었던 이제 간호사가 바야흐로 이제 hospital to community라고 합니다. 병원을 벗어나서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에이전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호사였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간호사 분들이 이제 지역사회에서 대상자들의 니즈에 맞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센터도 만들고 뭐 시설도 운영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간호사라고 했을 때 여전히 아무래도 병원에서의 경험이 위주다 보니까 이런 자기만의 오피스, 자기만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영 능력은 또 다른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에 간호사가 많이 나와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노하우도 충분히 갖춰야지만 지역에서 소위 뭐 쉬운 말로 망하지 않고 이런 기관들을 운영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그런 창업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 보육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제 연구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재가역,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한다고 했잖아요. 저희 나라가 2026년부터.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거에 주목을 해서 통합재가역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특히 간호사가 중심이 되어서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요양, 돌봄, 간호, 보건, 재활, 운동, 영양 이런 부분들을 통합한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어떻게 시너지 있게 가장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으로도 어떤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사결정 과정을 연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그것을 제가 바스케어스라는 이름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은 좀 지루할 수 있는데 그냥 잠깐 맛배기 설명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통 프로그램 같은 걸 개발할 때 5년 주기로 하거든요. 그래서 5년 동안 아디 모형이라 그래가지고 분석하고 설계하고 개발하고 실행하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제가 이런 것들을 할 거예요라고 이제 정부에 이제 연구 계획서를 제출한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호가 술기로는 굉장히 오랜 노하우가 있는데 지역사회에서 솔리스트 언론, 그러니까 스탠드 언론에서 뭔가 조직을 운영하는 조직관리 역량, 행정관리 역량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훨씬 그 이후에 나이팅게일 시대가 아니라 훨씬 이후에 발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빠르게 대처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훈련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네 해서 만든 것이 이제 창업 시뮬레이션입니다. 자, 아까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영역이 조직관리, 행정관리, 그 다음에 창업관리 이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특히 제 전공은 예를 들어서 뭐 소아과 간호 이런 영역은 의학과 굉장히 친하겠죠. 아무래도 의학이라든지 이런 영역과. 근데 제가 담당하고 있는 전공은 경영학과 친합니다. 네, 그래서 제 이력 중에 제가 간호학 박사이기도 하고 또 MBA에서 원가 관리라고 해가지고 회계학 전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지식을 통합해서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융복합 여러 영역이 전통적인 간호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인적 학문과 함께 밍글링 되면서 섞이면서 간호의 영역이 발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영역은 간호와 창업 그 다음에 경영이라고 하는 이런 영역들을 엮어서 간호사가 지역사회 필드에서 자체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돌봄 자원이 간호의 자원이 한국 사회에서 지역사회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됐습니다. 프로그램의 내용들은 그래서 뭐 이런 장기형에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하고 그것을 내가 창업자라면 경영자라면 아까 말씀드린 간호부원장이라면 어떤 요소들을 종합해서 경영 전략을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넘어가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여러분 아까 뭔가 태양광으로 가는 자동차 만드신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언뜻 보니까. 근데 제가 만드는 거는 이제 핸드폰 네, 앱으로 깔아가지고 실시간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퍼포먼스를 측정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름이 바스트 케어스라고 되어 있는 대로 이제 내 이메일 어드레스, 그다음 패스워드 치고 들어가면 이제 이런 펑션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데이터 안에는 이제 경영 관리를 위한 거다 보니까 뭐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구성원들이 일을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퍼포먼스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우리나라 장교양 제도는 1등급, 2등급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뭐 치매 5등급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노인이 되었을 때 이 장교양 서비스를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등급 판정이라는 걸 받아야 돼요. 우리가 건강보험은 어때요? 성인 아무나 전 국민 의료보험이잖아요. 저희는 전 세계 거의 드문. 그래서 건강보험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장교양보험 제도는 다릅니다. 내가 65세 이상 노인이 됐다 그래서 다 주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일상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 인지력은 어떠냐, 뭐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봐서 1에서 5등급으로 나눕니다.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에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 비율은 약 한 14.8%. 그러니까 한 80%는 등급을 못 받아요. 왜냐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국가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자력으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만 등급을 주는데 5등급부터 1등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등급은 아주 와상 상태. 전혀 혼자서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 5등급은 혼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인지가 떨어져요, 뭐 치매가 있어요,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1등급은 똑같은 한 달 동안 케어를 해도 돈을 많이 줘요. 와상 어르신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등급이 내려갈수록 수가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컨비네이션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번 달에 우리 방문간호센터에서 어르신 10분에 대한 케어를 제공했어요. 그런데 이 10분이 모두 1등급이에요. 혹은 10분이 모두 5등급이에요. 그러면 수익이 굉장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수익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컨비네이션을 했을 때 우리 센터의 이익을 좀 극대화하고, 그렇지만 또 만일에 간호사가 돈만 많이 벌려고 그러면 에이 여기 못 쓰겠네 하고 어르신이 아무도 안 오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 케어를 퀄리티, 질은 잘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수익을 잘 맥시마이제이션 할까, 이런 것들을 간호사들이 좀 훈련해가지고 현장에서 잘 접목해 보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몇 가지 그래프들이 나오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실제로 현재 서울시 강서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문간호센터의 1년치 데이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천에서 운영하고 있는 치매주간보호센터의 1년치 실제 운영 데이터를 여기다 다 넣어서 가장 실제 가깝게 그냥 가상으로 이럴 거야가 아니라 정말 여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게 in reality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에비던스 베이스드 리즈닝을 하고 의사결정하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의 구조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고, 이거를 제가 보통 세 그룹하고 스터디를 해요. 간호 학부생, 학생들, 그 다음에 임상에서 이제 간호 창업이나 이런 걸 준비하고 있는 간호사, 그 다음에 실제로 부장님 이상 관리자로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분들, 그래서 세 분, 이렇게 세 개의 그룹의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이제 역량을 배가하는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한다고 했는데 여기 좀 그림이 하나 있어서 요거는 좀 쉬울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모는 종이가 있고요. 한쪽에 아래쪽에 뭐가 있어요? 누가 보여요? 강아지 보이죠? 이쪽에 멍멍멍 강아지 있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물음표가 있어요. 그 옆에는 별이 있어요. 그 아래는 똑똑해요. 소도 잘 보여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BCG라고 해가지고 보스턴 BC 컨설팅 그룹. 그래서 이 그 미국의 월스트리트 어제 보니까 뉴욕의 시장님이 무슨 이민자 분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대통령님하고 이렇게 갈등을 빚고 있나 봐요. 트럼프 대통령님하고. 그래서 뭐 미국의 뉴욕의 월스트리트가에 정말 공룡급 매머드한 기업들이 있는데 우리 다 마이애미로 갈 거야. 그래서 막 으름장을 놓는다. 뭐 막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정말 그럴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한번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이 BCG라고 하는 경우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경영학사에서 획을 그은 컨설팅 업체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이 컨설팅 업체에서 기업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비즈니스를 할 때 한 가지만 갖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맥도날드도 처음엔 빅맥만 팔았는데 지금은 치킨도 팔고 뭐 다른 거 다양하게 팔잖아요. 그래서 뭔가 확장도 해야 되고, 확장하다 보면 어때요? 시장성이 없는 건 또 버리기도 해야 돼. 근데 이걸 어떻게 잘 무브하느냐에 따라서 발전하기도 하고, 적기를 놓치게 되면 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퀘스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 돈이 될지 안 될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런 영역 퀘스천이고요. 별은 뭐겠어요? 떠오르는 별. 이거는 앞으로 돈이 될 애야. 그래서 여기는 투자해야 돼. R&D 할 가치가 있어. 뭐 이렇게 판단되어지는 영역. 아래에 있는 소는 뭐냐면 젖소예요. 젖소. 그래서 캐시 카우라고 혹시 이렇게 뭐 뉴스 하다 보면 이런 표현 많이 나오는데, 그냥 이렇게 젖소가 이렇게 젖을 이렇게 짜면 젖이 줄줄줄줄 나온다는 걸 비추어서 돈을, 현금을 그냥 마구마구 벌어들이는 효자 종목, 이런 뜻 있잖아요. 그걸 이제 캐시 카우라고 하고, 그 다음에 도구는 이제 버려야 되네. 개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좀 이해는 안 돼요. 왜냐면 미국 사람들이 강아지 엄청 좋아하는데 왜 버려야 할, 이제 뭐 미덥지 못해 이제 시시껄렁한 그저 그런 애들을 개라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요렇게 해서 현재 제가 아까 이런 앞에 있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나는 방문간호도 하고 방문요양도 하고 주간보호도 하고 싶어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조합했을 때 뭐 하고 싶어요? 스타하고
캐시카우에 많이 있어야겠죠. 나 혼자 나는 이게 좋으니까 막 딥다하고 있는데 강아지거나 아니면 이거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물음표야, 이거 확실하지 않아, 이런 영역이 있으면 시도했다가 창업했다 실패하는 경우도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 비즈니스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해보면 재밌을 것 같죠. 그 다음에 요걸 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뭐 재무적인 관점, 뭐 고객의 관점, 이렇게 이론적인 틀이 있어가지고 이 안에 데이터를 이렇게 옮겨볼 수 있는 로직을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지금 퀘스천 마크야. 그러면 안 되겠네. 내가 지금 별로 가야겠는데, 혹은 캐시카우로 가야겠네. 그러면 뭘 어떻게 조정해야 내가 별로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캐시카우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프로그램 안에 넣어놔가지고 여러 가지 경영과 관련된 요소를 뭐 이렇게도 조합해보고 저렇게도 조합해보고 하다 보면 마치 우리가 게임하다가 이제 어떤 퀘스트가 왔을 때 그거를 딱 깨면은 새로운 레벨로 올라가듯이 이제 경영 성과가 확 올라가는 걸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지역사회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간호사 출신의 기업가, 성공한 기업가, 또 병원 내에서는 또 뭐 원장님도 이제 나오셔야 되겠죠. 뭐 이런 간호 창업과 관련된 시장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